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은 어제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용품 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아이의 사진까지. 그런데 춘자의 반응은 지연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춘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라면 큰일 아닌가요? 춘자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내 남편의 피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는 거지.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옹호하고 있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을 지킨다는 게 지연이 말을 이으려 하자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잘 받들고 집안을 지키는 거야. 딴 여자가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핏줄이 중요한 거지.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차가운 현실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간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민호의 표정, 늦은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집에서는 새벽부터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연은 어김없이 5시 반에 눈을 뜨고 조용히 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가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남편 민호가 즐겨 먹는 계란말이까지 차려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물 반찬을 특히 좋아하셨죠. 시금치를 다듬으며 지연은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콩을 까던 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연은 자유로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의 꿈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춘자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손을 닦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민호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 아침 든든히 차려줘야 해. 그리고 정장도 다림질해서 준비해놨니? 춘자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7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장도 어제 미리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뒀어요. 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살림솜씨가 좋아. 민호가 복이 많은 거야. 부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6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여보, 일어나야 해요. 지연은 남편 민호를 깨웠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중간 간부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쉰줄에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피곤한데. 민호는 몸을 일으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민호의 정장을 침대 위에 깔끔하게 펼쳐놓고 양말과 넥타이까지 세심하게 챙겨뒀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세수를 하는 동안 지연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차린 지연은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호에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겨야 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침은 꼭 챙겨 먹고 점심도 거르지 마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회의만 잘 마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지연은 자신의 그릇을 들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가족의 대화에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물을 따라 드리고 반찬을 더 가져다 드리는 것이 지연의 역할이었습니다. 때때로 지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입을 열면 며느리 주제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춘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연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준수는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바로 학교 간다고 했어요. 시험 기간이라 함께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춘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참 성실하다. 아버지를 닮았어. 지연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20살이 된 아들 준수는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지연에게만 찰싹 붙어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집,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나는 늘 밖의 사람일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곧 설거지를 해야 했고 빨래를 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사치였거든요. 민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할 때 지연은 재빠르게 구두를 닦아 놓았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구두를 보며 민호는 잠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잘 다녀올게. 짧지만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 춘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호는 믿음직해. 저렇게 성실한 남자를 만난 내가 복이 많은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복이 많은 걸까요? 남편을 배웅한 후 지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시장에 가서 좋은 고등어 좀 사다가. 민호가 생선을 좋아하잖니. 그리고 김치도 떨어져 가니까 배추도 좀 사오고. 춘자의 말에 지연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 지연은 거실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햇살이 한옥의 창호지를 통과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때때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벗어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삶의 틀이었으니까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혼자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줘. 지연은 찬물을 떠다 주고 민호의 정장 재킷을 벗겨 옷걸이에 걸어주었습니다. 회식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너무 피곤하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민호 옆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병원 가셨는데 괜찮으시대요. 그리고 준수가 전화해서. 하지만 민호는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며 지연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연이 다시 불렀을 때 민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지연이 흘깃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예요? 회사 동료인가요? 민호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재빨리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응. 회사 후배야. 오늘 회식에서 좀 힘들어해서 챙겨줬거든. 하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지연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엎어서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민호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빨래를 널기 위해 민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용품점에서 산 장난감과 이유식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수는 이미 20살이 넘었는데 왜 아이용품을 샀을까요? 설마. 지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아마도 회사 동료의 아이 선물을 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주저하다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샤워 소리가 그치는 바람에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헌신적으로 살아온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차마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라도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난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은 어제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용품 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아이의 사진까지. 그런데 춘자의 반응은 지연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춘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라면 큰일 아닌가요? 춘자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내 남편의 피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는 거지.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옹호하고 있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을 지킨다는 게. 지연이 말을 이으려 하자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잘 받들고 집안을 지키는 거야. 딴 여자가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핏줄이 중요한 거지.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차가운 현실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간 헌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민호의 표정, 늦은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토요일 오후에 외출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춘자는 며칠 전 대화 이후로 지연에게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그게 여자의 본분이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일요일 오후 지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나물과 민호가 즐겨 먹는 과일을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카페 앞에서 민호가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 여성은 휴대폰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라고 불렸던 그 여성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의 손에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거든요. 지연은 몰래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유모차 안에 아이를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고 수지는 민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여 년간 함께 해온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내린 모습이 젊고 예뻤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근처 상점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 살림하기 편한 옷차림, 그리고 피곤에 절은 어깨선까지. 수진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민호를 향해 뭔가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에 민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뭐해? 수진도 지연을 바라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수진은 의외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민호의 아내 지연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이가 옹알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하지만 수진이 민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은 지연을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저와 아이랑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인정해 주셨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어머님과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 아이는 민호 씨의 아들이거든요. 핏줄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셔야죠.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승인까지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던 거였군요. 지연은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정말이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 아이도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지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20여 년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민호의 말에 지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결국 핏줄 때문에 자신은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유모차 안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린 시절 민호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재한이가 배고픈가 봐요. 수진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재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놓았다니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연은 간신히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지연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산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헌신한 결혼 생활,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시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지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듯 했지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춘자는 지연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안 들어왔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자는 찬찬히 밥을 드시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온다고 했나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춘자의 차가운 말투에 지연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필요한 옷을 가지러 들르기는 했지만 지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곤 했죠. 지연은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수진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재한이 잘 지냈니?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마치 며느리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한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춘자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참 이뻐.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연은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지연을 힐끔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춘자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결혼 이야기 말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다 이야기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정리해야겠더라.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이혼을 의미했거든요. 그것도 지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지연이 말하려 하자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 이건 가족 간의 중요한 일이야. 지연은 자신도 가족인데 왜 소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민호 씨와 저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재한이도 있고요. 이제는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지연은 수진의 당당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방해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서명해줘.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호의 말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자고?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지연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어.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 이혼도 있고. 춘자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서로 힘들기만 해. 지연은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거야. 며칠 후 지연은 우연한 기회에 수진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였죠. 수진은 몇 년 전까지 사채에 쫓기며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채업체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수진의 차용증과 연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빚이 갑자기 정리된 시점이 민호와 만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지연은 이제야 수진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민호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민호는 지연의 말을 질투로만 여겼습니다. 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아들 준수도 아버지와 할머니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그만 아니야? 왜 자꾸 방해하려고 해? 준수의 말에 지연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등을 돌리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이 집을 드나들며 시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호는 공공연히 수진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때 오래된 친구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뭔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영희의 따뜻한 위로에 지연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영희의 말에 지연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이 들어설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수지는 이제 거의 매일 집에 드나들며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춘자는 수진과 재한이에게만 관심을 쏟았고, 지연은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재한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수진이 말하자 춘자는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럴 때는 과일을 갈아서 섞어주면 좋아해. 내가 민호 키울 때도 그랬거든. 지연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20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도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따뜻한 조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와 춘자는 지연에게 중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로 정리해야겠어. 수진이와 재한이가 정식으로 이 집에 들어올 거야. 민호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나가야지. 이제 이 집은 새로운 가족의 공간이야. 춘자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헌신적으로 모셔온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떡해. 며느리는 이제 수진이야. 넌 이제 남이고. 춘자의 차가운 말에 지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간단한 집만 챙겨서 근처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어야 했습니다. 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지연에게는 그것조차 간신히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 경제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지연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아들 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준수는 엄마가 아빠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준수야,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엄마. 너무 집착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준수의 말에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었고 지연은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동료가 물어오면 지연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집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곳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호와 수진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둘째 아이까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한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았고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때 자신도 민호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준수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지연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런 지연을 구원해 준 것은 친구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지연의 상황을 알고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지연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영희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지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고 고시원 방은 너무 좁고 추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 운명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정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민호의 회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아직 지연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지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민호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서류는 민호 차장님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쪽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말이에요. 그 직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 승인 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요.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거든요.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이 제약회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민호가 회사 서류를 직접 전달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그 직원을 따라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곧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민호의 회사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호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이 아닌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멀찍이 따라가며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빌딩 앞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내린 층의 안내판을 보니 수진제약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수진의 가족이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지연은 점점 상황이 수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왜 회사 서류를 수진의 가족회사에 전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며칠 더 민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는 일주일에 2~3번씩 수진제약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제약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수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민호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봉투는 상당히 두꺼워 보였고 민호는 그것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야.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수진의 가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지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민호의 행동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회사 컴퓨터에서 인쇄한 내부 문건을 수진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카페에서 민호와 수진이 만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서류는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회사 신약 개발 관련 핵심 자료거든.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연은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제 민호의 배신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진제약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식약처 승인을 받으며 급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들이 모두 민호의 회사가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지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회사를 배신하고 국가 경제에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민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연은 민호 회사의 제보 사이트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알기 어려웠거든요. 지연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연이 준수를 만나러 갔을 때 준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민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진과의 대화 내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의 답장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이 대화들은 명백히 산업 스파이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이 대화 내용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진실이 힘이 된다. 나를 무너뜨린 이들, 이제 내가 무너뜨린다. 지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연말 가족 동반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연은 아직 법적으로는 민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호는 수진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지연도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지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정의감이 더 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민호가 수진과 재한이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타나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너 여기 왜? 하지만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민호 씨의 법적 배우자니까 참석할 권리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회사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은 천천히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민호와 수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호 씨가 수진제약으로 회사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사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진제약이 우리 회사 기술을 도용해서 급성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지만 지연이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자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역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가장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연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재한이의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한이는 민호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민호 씨의 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춘자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핏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핏줄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부터 민호 씨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민호도 이제야 진실을 깨달은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차장,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춘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가짜였다니. 그동안 혈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춘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춘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민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수지는 재한이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수진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춘자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삶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진제약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자는 충격으로 쓰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생 혈통과 전통을 중시해온 춘자에게 가짜 핏줄 사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병문안 갔습니다. 결국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며느리야. 춘자는 병상에서 지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미안해. 춘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민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준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준수는 어머니에게 찾아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와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나쁘게 생각했어요. 준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수야, 괜찮아. 엄마도 서툴렀어. 너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 너도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의 잘못이 명확했기 때문에 지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과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되었지만 지연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은 집을 팔고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제과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과 제빵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네 작은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빵과 케이크는 조금씩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식빵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된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제과점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만드는 수제 케이크는 예약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연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느 날 준수가 친구들과 함께 제과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 케이크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준수의 친구들은 지연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수 형이 자랑 많이 했어요. 지연은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준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친구 영희도 자주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 영희의 말에 지연은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어느 따뜻한 봄날, 지연은 제과점 앞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돌아보니 춘자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이셨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지연이 놀라자 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소식이 궁금해서 왔어. 제과점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춘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춘자를 제과점 안으로 모시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춘자는 케이크를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몰라봤구나.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춘자는 가끔씩 제과점에 들러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인생의 선후배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춘자는 지연에게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란다.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지라고 말하며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제과점 정리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밝고 당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지연이네 작은 베이커리는 오늘도 따뜻한 빛을 밝히며 동네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여자의 미소로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